안녕하십니까 관람객 여러분들. 2021 광고 홍보 전람회 전시 나다운 누리던판 관람을 위한 도슨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도슨트는 22쪽부터 시작하는 전시 본문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도슨트를 잠시 멈추시고 다른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도슨트는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축약한 전달 방법입니다. 따라서 긴 글을 읽기에는 템포가 빠를 수 있으니 일시정지를 잘 활용하셔서 각자의 속도에 맞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본문을 읽다 보면 사례 옆에 QR코드가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볼 수 있는 연결 링크이므로 사례를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으실 때 활용해주세요. 만약 전시 본문을 읽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22쪽을 펼쳐주세요. 22쪽에는 나다운 우리다운 판이라는 전시의 키카피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관람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례대로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답게, 우리답게 전시로 빠져들어 봅시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전시 소개 페이지가 나옵니다. 2021 광고 홍보 전람회의 키비주얼은 다이빙입니다. 이는 저희의 전시가 역동적인 소비자의 모습을 전제하여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시에서는 판플레이라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판을 물속으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판플레이에 반응하는 모습을 다이빙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 연결관계를 천천히 떠올리시면서 전시를 즐기시면 더욱 즐겁게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많은 메타포가 전시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줄지 다음 장으로 빨리 넘어가 봅시다. 25쪽은 전시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혹시 전시 본문을 보시고 한 번에 요약된 내용을 보고자 하신다면 25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6장부터는 전시의 파트 1이 시작됩니다. 과연 판플레이라는 수영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파트 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트 1의 제목은 준비운동입니다. 앞서 판플레이가 물속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준비운동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판플레이에 빠져들기 전 판플레이가 생겨난 배경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알아보는 일이 되겠죠. 28쪽으로 넘어와서 물에 빠지기 전 준비 운동을 먼저 해봅시다. 주변을 둘러보고 몸의 근육들을 천천히 풀어주며 우리들의 판에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저 멀리 넘실대는 기술의 파도가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술을 통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네요. 이는 곧 소비자의 능동성 발달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광고는 소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광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 구조였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비자는 그것이 유일한 정보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였고 소비자들의 손안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넘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권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다양한 광고 전략으로 소비자를 겨냥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광고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 회피에 필요한 기술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볼 때 3초 만에 광고 스킵 버튼을 누른 적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소비자의 능동성 발달에 기여한 원인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닙니다. 30쪽을 보시면 소비자 개인의 개성 발달도 그중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획일적이던 소비, 구매 방식과 달리 이젠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브랜드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확장하며 나아가 향상시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정 캠페인을 진행하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곧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관철시키는 것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31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뛰어든 푸른 물속을 바라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뛰어들지, 뛰어든 순간 눈앞에 펼쳐질 풍경이 어떨지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않나요?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소비할 미디어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선택 과정은 미디어의 이용과 충족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과거 매스미디어가 주를 이루던 시점에 정립된 이론이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1쪽과 32쪽에는 해당 본문을 넷컷 만화로 표현해 보았으니 잠시 일시정지하고 만화와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3쪽을 보겠습니다. 미디어 이용 모습 또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콘텐츠를 접하려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미디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인터넷에 존재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 번으로 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TV로 하나의 방송을 보기 위해선 시간대가 맞아야 하고 긴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짧게 편집되어서 올라오는 비디오 클립들은 밥을 먹을 때나 친구를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길이 자체도 TV로 시청할 때보다 짧고 마지막 시청 부분부터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단 단락을 보시면 나와 가까운 뉴미디어인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을 알아보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루 평균 얼마나 오래 핸드폰을 사용할까 예상하고 위 스마트폰 그림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설정에 가서 스크린 타임 레포트를 통해 실제 사용 시간을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사용 시간이 길게 나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에드PR 계정 하이라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작성 후 스토리에 공유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소비자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여러 욕구를 충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락, 정보 공유, 지식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속 자신뿐만 아니라 온라인 속 자아 또한 비대해지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자아 충족 욕구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정립합니다. 결론적으로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수의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가 진입함으로 인해서 매체 또한 더 다양한 욕구를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림을 반씩 가려보면 한쪽에는 일상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또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활동과 성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뉴미디어에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매체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SNS 매체를 통해서 일상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인스타그램 스토리 필터에서 광고 홍보 전람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충족 욕구에 따라 구분되는 데일리 필터와 액티비티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필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쓸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한번 표현해보세요. 35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 홍보에 있어 소비자의 위치는 수용자를 벗어났습니다.
소비자가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에 진입한다고 할지라도 이 의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소비자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송신자인 동시에 수용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위치 변화는 기존의 광고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판플레이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트 1에서는 뉴미디어 사용자의 능동성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왜 판플레이와 관련이 있는지, 또 판플레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얼른 파트 2로 이동해 봅시다. 36쪽의 파트 2를 보겠습니다. 파트 2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2m 다이빙이죠. 파트 2에서는 판플레이라는 수영장에 얕게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판플레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38쪽으로 가봅시다. 2m 다이빙대에 서면 물이 아주 가까이 보입니다. 아마 높이가 낮은 만큼 물속이 더 잘 보일 겁니다. 물속에서는 여러 물결이 겹치면서 알 수 없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지만 언젠가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플레이는 이미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업은 광고 홍보 캠페인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업들은 자신들의 진짜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능동성과 권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들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캠페인이라는 개념의 시발점입니다.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캠페인에서는 기업과 소비자의 의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기업이 광고 홍보물의 의도나 목적성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게 진행합니다. 이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기업의 판플레이입니다. 기업이 만든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반응하며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난 것입니다. 40쪽의 판플레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판플레이가 어떤 것일지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신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판플레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판플레이의 특징을 요동치는 물결로 표현했습니다. 기업이 만든 물결인 콘텐츠는 완성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결 안에 있는 소비자들은 매우 능동적이어야 하며 기업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판플레이 콘텐츠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판플레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플레이는 반드시 매체 내에서 수용자의 강한 능동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판플레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시는 베스킨라빈스 이달의 메뉴 이름 맞추기 콘텐츠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업체인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의 다양한 맛을 독특한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 제품의 맛과 이름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목을 맞춰보는 식으로 콘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우리의 메뉴와 메뉴명을 궁금해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만일 소비자 참여가 없었다면 이는 반쪽짜리 판플레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관람객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 전람회에 쉬어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맛 이름 맞추기입니다. 44쪽에 있는 QR 링크를 통해 구글 폼으로 접속해 주시고 안내대로 아이스크림 맛별로 확대해둔 사진을 보고 해당 아이스크림의 풀네임을 적어주세요. 혹시 어려우시다면 베스킨라빈스 홈페이지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께는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5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팜플레이의 특징은 잔잔한 물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팜플레이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의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득이 주요 목적이었던 기존 광고 홍보물과는 달리 뉴미디어 시대에 들어서 관계 맺기가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이 완전히 설득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의도를 관계 맺기 안에 숨겨두어 전략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미디어의 욕구 충족을 통해서 소비자가 브랜드에게 바라고 있었던 많은 다른 욕구들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의 중립성이 나타나는 예시로는 진로 두꺼비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자사의 마스코트인 진로 두꺼비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기업의 숨은 의도는 마스코트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었겠지만 소비자는 이러한 대회가 있을 때 절대 마스코트의 원본을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싶어 하죠. 하이트 진로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의도를 수용하여 모두가 놀 수 있는 판을 만든 것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두꺼비라는 마스코트가 있다면 중앙대학교에는 푸앙이라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푸앙이 그리기 대회를 해봅시다. 책자 키트 안에 책자와 함께 동봉된 푸앙이 엽서가 있습니다. 이 푸앙이 엽서를 자유롭게 칠해보시고 완성된 푸앙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푸앙이의 표정을 채워주셔도 좋고 옷을 입혀주거나 액세서리를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홍보 전람회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투표를 거쳐 수상하신 분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잔의 46쪽에 있습니다. 47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팜플레이의 특징은 반사되는 물결과 같습니다. 판을 만드는 대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팜플레이는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는 달리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판의 주체를 볼 수 있는 사례는 주접 댓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에 주접 댓글을 달아 영상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영상이 이러한 댓글 놀이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반응이 때론 새로운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팜플레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고 홍보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와 팜플레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8쪽에 이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제작 및 지원한 각종 콘텐츠입니다. 예시로 농심이 자사의 라면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 썸 끓는 시간이 있습니다. 팜플레이는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점은 팜플레이가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보다
스토리를 앞세운 시리즈물의 비율이 높고 제작 지원을 위한 PPL뿐 아니라 기업 브랜드나 제품 자체가 콘텐츠가 된다는 점입니다. 49쪽으로 넘어와서 파트 2를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낸 팜플레이는 소비자의 능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의도대로 캠페인이 진행되지 않자 기업이 만들어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능동성을 활용하여 팜플레이가 다양한 형태의 도구로서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팜플레이에서 주로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는 트랜스미디어의 활용이 있습니다. 트랜스미디어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전략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트랜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오락 위주의 팜플레이가 대부분이지만 기업의 관계 맺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 습득이나 브랜드 강화 등의 요소도 포함하여 팜플레이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팜플레이의 본질을 기반으로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50쪽부터는) 파트 3입니다. 바로 5m 다이빙이죠. 이제 더 높은 다이빙대로 이동해 봅시다. 아마 더 높은 만큼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팜플레이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팜플레이의 사례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봅시다. 아마 승승장구하는 팜플레이에게도 나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넘어 팜플레이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 함께 해답을 찾아봐요. 52쪽을 봅시다. 광고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알리는 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광고 홍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점은 과거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껏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팜플레이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이렇듯 관계에 집중하는 팜플레이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광고 홍보의 성패를 쉽게 재단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 광고를 떠올려 봅시다. 이 광고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밀리의 서재 라고 노래를 부르는 중독성 높은 조정석 배우의 모습이 주축이 된 광고인데 소비자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거나 변형하여 연주하는 등 이른바 팜플레이의 관점에서 참 성공적인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는 소비자들과의 활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뛰어난 광고이니 성공한 광고 홍보물인 걸까요? 광고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꼭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광고비를 투자하고 나서 판매 수익이 난다든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정량적인 결과 말이죠.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당연하게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돌아와 53쪽의 밀리의 서재를 살펴볼까요? 소비자들은 이 밀리의 서재 광고라는 판에서 노래라는 플레이를 확산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리의 서재라는 브랜드를 알게 했습니다. 즉, 인지도 상승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리의 서재 광고가 소비자들의 눈에 들게 된 1차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많은 노출량입니다. 쉽게 말해 보여주지 않으면 이 브랜드의 존재를 모를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의 눈앞에 많이 보여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광고비 지출은 덤이죠. 이렇게 많은 노출량은 소비자들이 밀리의 서재라는 브랜드를 알게 했지만 반대로 일부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반발감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주 보이는 광고는 사실 거슬리기도 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반발감은 자연스럽게 매출 목표로 이어지는 데는 커다란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밀리의 서재는 정말 성공한 광고인가요? 인지도 상승에 성공했다는 것이 과연 광고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팜플레이를 규정짓는 성공과 실패란 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을 보겠습니다. 팜플레이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위한 예시로는 파마첵스 캠페인을 가져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농심 켈로그의 파마첵스 캠페인은 2004년 12월 첵스초코의 홍보를 위해 열었던 첵스초코 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에서 시작합니다. 네티즌의 투표를 통해 첵스초코의 체키와 파마첵스 차카 중에 대통령을 선발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켈로그는 당연히 체키가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깨고 차카가 당선되게 됩니다. 켈로그는 그만 네티즌들의 투표를 일부 무효화하고 체키를 임의로 당선시켜 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반발했죠. 이것은 첵스초코의 독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파마첵스를 출시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독재자를 규탄하는 패러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출시된 것이 바로 파마첵스입니다. 출시와 함께 파마첵스의 출시가 늦어진 것을 유쾌하게 사과하는 CM 광고를 같이 송출했습니다. 태진아 씨가 팔을 흔들면서 대표곡인 미안 미안해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제품이 나오게 된 이유를 추각해서 보여줍니다. 이에 호응하여 소비자들은 유튜브에 파마첵스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공유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매를 인증하는 등 다시 한번 판을 깔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56쪽에서 이 파마첵스 캠페인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파마첵스의 출시 이전부터 네티즌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콘텐츠와 댓글로 인하여 밈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밈이란 한 문화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유산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달러를 외치는 김영철 배우의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죠. 켈로그에서도 이러한 반응들을 마냥 무시하지 않고 모아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다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 팜플레이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파와 시리얼은 어색한 조합이었기 때문에 켈로그는 처음에 이것이 많이 판매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시식단을 먼저 모집한 뒤 소량 생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파마첵스 캠페인에 대한 열렬한 반응과 활발한 팜플레이 덕분에 엄청난 구매 경쟁률을 기록하며 정식 출시 이후에도 완판 행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85만 회라는 엄청난 조회수 기록은 물론 첵스초코 브랜드 자체의 판매량 역시 2배 가까이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더불어 유튜브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광고 캠페인을 시상하는 2020 유튜브 웍스 어워드에서
베스트 유튜브 신규 브랜드 런칭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로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파마첵스 캠페인이 오로지 긍정적인 결과만 나왔을까요?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파마첵스 캠페인에 대한 평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다이빙 대회의 심사위원입니다. 파마첵스 캠페인이 팜플레이에 뛰어드는 다이빙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이 캠페인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첵스가 들고 있는 팻말에 한번 적어봅시다. 57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광고 홍보 캠페인의 성패 여부는 더 다양한 부분을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선호도, 광고 태도, 매출, 노출, 언급량 등이 그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브랜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옳은 방향으로 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마첵스 캠페인에서 꼽을 수 있는 아쉬운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머릿속에 브랜드는 남지 않고 제품만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썸트렌드의 소셜 매트릭스로 본 파마첵스의 연관어 분석 결과인데요. 해당 표를 보면 기업인 농심 켈로그의 언급은 순위권 안에 전혀 없고 첵스 브랜드 자체는 6월 1주차에 1위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7위로 떨어져 순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역국 라면, 민주주의, 밈, 부정선거와 같이 캠페인이나 히스토리와 관련된 내용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많이 기억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 자체의 판매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브랜드에 대한 기여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파마첵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캠페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인데요. 콘텐츠가 자극적이고 강렬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콘텐츠만이 기억에 남을 뿐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58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면자 효과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면자 효과란 설득자에 대한 정보와 설득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팜플레이는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 뿐더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자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브랜드 관련 내용은 장기적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재생산 대비 노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인데요. 파마첵스 캠페인의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 320만 회, 댓글 수 9,300여 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2019년에 업로드된 이전 동영상은 조회수가 540만 회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팜플레이가 콘텐츠에 댓글을 다는 등의 매니아 소비자 양산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노출 면에서는 다른 방식의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팜플레이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빙을 통해 깊은 물속에 들어온 것 같네요. 너무 오래 있었더니 숨이 점점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위해 잠시 59쪽에서 수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팜플레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타깃이 한정되어 있고 콘텐츠 맥락이 무엇이냐에 따라 너무 많은 배경 지식과 이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죠. 이뿐만 아니라 팜플레이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정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고 성과가 측정 가능한가와는 관계없이 팜플레이는 콘텐츠를 즐기는 매니아층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확장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충성 고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여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팜플레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확실해진 캠페인의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서 광고 홍보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서 다음 챕터로 떠나봅시다. 마지막 챕터인 자유유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에 뛰어드는 게 꽤 익숙해지셨네요? 이제 팜플레이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네요. 불확실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광고 홍보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유유형을 하듯이 나다운, 우리다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62쪽을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새로운 것의 등장으로 미래는 불확실해졌고 우리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되어 마치 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소비자의 욕구는 그보다 더 많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죠. 때문에 기업이 기존에 내세우던 의도보다는 소비자와 협력하여 만든 콘텐츠들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자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의도가 중요해진 만큼 기업은 자신의 의도를 숨겨야만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우리 광고 홍보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복잡한 팜플레이 콘텐츠 속에서 나다운, 우리다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수많은 질문들의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3쪽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소비자의 마음을 고려할 때 기획의 결과가 항상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획자와 다른 소비자의 방향을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소비자를 뒤따라간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가득할 기획자들을 위해 실제 성공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치킨 브랜드 BBQ는 2020년 유튜브 네고왕과 진행한 콘텐츠를 통해 이례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고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찾아가 제품을 할인받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네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가진 상품을 제공받고자 했고 BBQ 역시 그들이 선호할 만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네고왕 영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황광희 씨가 가격을 깎으려는 요구를 하고 기업 CEO와 담당자가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광고 홍보적인 인사이트가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꼭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고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방향성과 다를 수밖에 없고 해당 이벤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얻을지 손해를 얻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BBQ의 용기로 인해 결국 기업 이미지의 제고와 더불어 531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윤을 내게 되었죠. 이처럼 소비자의 방향은 기업과 심지어는 소비자들 내에서도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도 결국 마지막에 결정권을 쥐는 것은 소비자니까요. 그렇기에 기획자는 소비자의 방향을 확인해야 할 물결 중 하나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64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판플레이의 물결을 보고 있자면 왠지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면 위는 평온하더라도 물 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을 굴려야 우아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의도가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계획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책자에 동봉되어 있는 렌티큘러 카드를 보겠습니다.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백조는 발을 구르기도 하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발을 안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백조의 아름다운 모습 아래 계속 발을 휘젓고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기획자 또한 판플레이라는 화려해 보이는 모습에 반해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발을 구르고 생각을 해야만 하죠. 이 카드를 보시면서 판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판플레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콜라보 상품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분의 곰표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를 활용한 콜라보 상품으로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곰표 브랜드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밀가루의 특성을 살린 마케팅으로 제품을 부각하면서 디자인적 요소를 첨가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4월 말에는 카스, 테라, 하이네켄 등 각종 국산 수입 맥주를 제치고 편의점 CU 맥주 매출 1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상품에 대한 분석적 사고가 부족하여 실패를 겪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65쪽을 보시겠습니다. 모나미는 GS25와의 이색 협업으로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 2종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나미 매직 제품의 외형을 형상화한 것인데 출시 이후 많은 소비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제 매직 제품과 콜라보 제품을 혼동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될 정도로 해당 콜라보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판플레이 콘텐츠는 재미라는 요소를 담으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여러 이슈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콘텐츠가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무엇이 있는지, 쉽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판플레이가 이미 지나버린 트렌드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부분에서 분석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특히 판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의 힘과 흐르는 속도가 다양하듯 마케팅 진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탓에 기획자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처 없이 헤매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의 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한다면 실패로 여겨졌던 결과가 또 다른 목적 달성의 촉진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67쪽에서 에뛰드 하우스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기업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제품의 광고를 광고 대행사에 맡겼다. 광고 대행사에서도 매출 상승을 목표로 마동석 배우를 화장품 모델로 기용했으나 현실은 인지도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매출 상승이므로
광고 대행사에서는 마동석 배우를 모델로 기용한 것에 의해 나타난 인지도 상승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매출 상승으로 연결할지 분석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 경우에서 인지도 상승은 초기에 설정해둔 목표가 아니었지만 향상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구매 경험을 이끌어 결과적으로 매출 상승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상에서 빗나간 결과라고 할지라도 초기에 설정해둔 최종 목표와 무관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흘러가는 물살에 몸을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설정하고 목적지 도달에 유리한 방향으로 물살을 갈라야 합니다. 우리는 판플레이의 기획뿐만 아니라 삶 속의 많은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물살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판플레이에서 멀어져서 내 삶에서 갈라야 할 물살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나의 삶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갈라야 할 물살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추후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QR코드에 들어가면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연결되어서 다른 관객들의 답변도 함께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물살을 가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세요. 68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뭉쳐 거대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트렌드의 세포화는 최근 광고 홍보 산업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렌드의 발원지나 주도 세력이 명확했다면 요즘은 트렌드의 주체를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KT의 와이드립 시네마는 소비자 참여형 광고로 일명 댓글놀이라고 불리는 콘텐츠입니다. 광고의 결정적 장면에서 대사를 삐처리하고 시청자들이 해당 장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사를 SNS 댓글창에 달면 그중 참신한 의견을 선정해 광고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댓글놀이의 특징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2017년 공개 당시 흥행에 실패했던 깡뮤비가 3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금 주목받은 것은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맞물리면서 밈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재밌거나 참여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에 자유롭게 반응하고 개입하는 MZ세대의 특징이 반영되어 댓글 모음 영상들은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트렌드는 단순히 기업이 제작한 광고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주체가 되고 직접 광고의 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수동적인 콘텐츠의 이용자를 넘어 트렌드의 주체로서 액티브 소비자와 창출자의 역할을 모두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트렌드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콘셉트를 찾아 빠르게 세포화하는 시장에서 기업은 늦기 전에 소비되는 트렌드를 팔로우하고 발빠르게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화장품 체험 플랫폼 피팅 개발사 컴짱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화장품 MBTI를 통한 화장품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MZ세대에게 유행하는 MBTI에서 착안한 것으로 피부 유형 MBTI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피부 유형을 진단받고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받아 샘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딱지 붙이는 게임을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MBTI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MBTI가 레이블링 게임의 예시입니다.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가지는 라이프 스타일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형에 맞춘 소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블링 게임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금융권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홍보 및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적은 비용 대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세포화, 개별화되어 있는 소비자들에 맞추어 짧은 트렌드를 광고 홍보 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비자와 자발적인 정체성의 공감을 이루어내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70쪽에서 광고 홍보 전람회가 준비한 레이블링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수영 타입 테스트. 범람하는 콘텐츠 물살 속에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2개의 질문을 따라서 자신의 타입을 찾아보세요. 결과 해석은 72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광고 홍보 산업은 수도 없이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광고 홍보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주목했던 팜플레이 또한 계속 지속될지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명이 짧은 트렌드들이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 이 트렌드를 다루는 자신만의 공식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나다운, 우리다운 콘텐츠를 만들어 봅시다. 소비자와 기업, 우리의 의도가 합쳐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책자 형태로 진행된 2021 광고 홍보 전람회는 어떠셨나요? 책자 형태의 전시이지만 책자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한 감상과 풍부한 인사이트가 관람객 여러분들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시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례 모음집 부록과 이 책자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73쪽 전시 본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전시 설문조사와 방명록으로 이어지는 QR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겨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광고 홍보 전람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내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어질 광고 홍보 전람회의 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